오늘 증언대회는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김성주, 양승조, 남윤선, 최동익 보건복지위원,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에이즈 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 체계 개선위원회,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대응 및 요양병원 개선 대책위가 공동 주최를 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신 김용익 의원님 모셨습니다. 남윤순 의원님, 특히 이 자리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원식 최고위원님 및 여러분을 좀 이따 늦게 오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익 의원님 여기 나오셔가지고 네. 네, 김용익 의원입니다. 제가 다리를 좀 다쳐서 불편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노인요양병원이 지금 128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공공병원은 6%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민간요양병원입니다. 이렇게 난립된 민간요양병원 그리고 지도감독 내지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못하는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요양병원에서 여러 가지 일탈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가 하면 병원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어떤 요양병원에서는 술을 주는 대가로 노숙자를 입원시킨다든지 또는 구타 감금하는 그런 일까지 있고 오늘 그 증언을 해주실 에이즈 환자들에게 폭언과 구타를 하는 그런 경우까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양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과 지도감독이 강화가 되어야 할 텐데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이런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있을 뿐이죠. 정부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민간에서 특히 요양병원의 그 피해자, 당사자, 그리고 환자 여러분들, 그리고 사회단체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사회 문제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실마리를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증언대회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어려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그 증언대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행 와중에 같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응해 주실 을지로위원회 은수미 의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 지금 원내대변인이시죠? 예, 유은혜 의원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남윤순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장성 그 요양병원에서 화재 사건이 났을 때 여기 계신 김용익 의원님하고 그 현장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또 화재 현장을 가서 보고 또 그 화재가 나지 않은 다른 병동도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요양병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최근에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양병원을 둘러싼 불법적인 행위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임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현실들을 좀 드러내고 원인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 그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용기 있게 와서 말씀해 주신 당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증언으로 인해서 그동안 묻혀있던 그런 문제의 어떤 진실들에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증언대회를 함께 공동 주최해 주신 민주노총, 그리고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대응, 요양병원 개선 대책회의, 에이즈 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의 의료지원 체제 개선위원회,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또 새정치민주연합 물질위원회, 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나라 그 요양병원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 요양병원의 규모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요양병원이 기하급수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투입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그 장성 요양병원의 화재 참사의 비극이 발생을 했고 또 제대로 된 평가와 관리 없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요양병원으로 인해서 현재 환자의 생명과 안전, 인권 이런 부분들이 해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환자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또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요양기관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익에만 몰두해서 환자의 안전과 존엄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은 낮고 인권 침해나 위험에 대비한 대책도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새정치연합 물질위원회에서는 현재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적 상황에 주시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법 위탁, 간병사에 대한 부당 해고 및 부당 징계, 임금 체불 등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환자의 안전 문제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자로 와주신 송현정 교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그 증언해 주신 네 분 당사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 용기와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저도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양 문제에 대해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이 끝까지 대응해서 개혁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자 및 대책위 발제자 소개는 사회자께 넘겨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회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토론 사회자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격려를 담으신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피해자 증언대회 본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순서는 크게 3부로 진행된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요양병원 피해자분들의 증언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요양병원 대책위의 활동과 그다음 의견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요양병원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럼 1부 순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증언은 여기 자료집에 나왔다시피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는 에이즈 환자와 보호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피해자의 특성상 실제로 출연하기는 여기 나서기는 좀 부담스러우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꼭 거기가 감옥 같아요. 네, 생각을. 같다고? 네, 생각에는 감옥 같아요. 사람이 감옥이지, 죽기 얼마씩 주고 먹으면서, 어디 아프면 뭐 있어요.
진통제. 이게 여기는 맨날 아프다고, 진통제면은, 그거 먹어봐야 뭐요. 자기 속만 본. 약이 내성이 생긴다면, 내성이. 네, 환자복이나 거기 침대 시트나 이런 거는 잘 갈아주던가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네. 환자복도 어디 단추 다 떨어지고 누가 입어요 그 떨어진 것도 그대로 있고 참 수동이 가보셨지만 겨울엔 추워요. 네? 머리 뻑뻑 내 이건 뭐야 이거 깜빵도 아니고 깜빵도 오지 않고 그에 머리 깎으면 춥다고요 사람이 또 그에 간병인들이 그걸 머리도 환장을 깎여주고 그래야지 그거 뭐 머리만 쫑 기르면 그거 뭔지 그래요 그거 간병이요 환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네 내가 그냥 한번 그냥 깎고 너무 못 뜨면 깎고요 그런 거보다 두 번이 안 깎는다고 그러니까 또 깎는 에이 씨발 낭년 에이 씨발 이 다리만 걷게 말고 그냥 치료 그런 건 없고요 물리치료 한 30분 그거 받는 거 그거고 그다음에 뭐 내가 돌아다니는 그럴게요 다른 거 치료 같은 거 그런 건 없어요 병실에 다니면서 거기 환자 그 약 먹고 참 병고 치러 왔는데 그 돌아다니는 기타 지고 그 시끄러운 거 병원이가 기타 뺏어가지고 바쁘세요 예배 시간 되면은 그러면 아침에 밥 먹고 한 8명 거기 모인다 시켜갖고 절로 도망가 버려요 그 무슨 사람은 강제로 거기 앉히고 그래 얘기했죠 환자는 여기 병 고치러 왔지 예수가 병 고치나 그거 아니다니까 그냥 뒤지라고 목 맺었죠 그 올라간 맨 들어가지고 그 히터 뺑 차버렸죠 뺑 줄이 약하니까 한참 있다 또 끊어진 게요. 끊어지고 서울 의료원에 또 왔죠. 그래서 이제 2달 입원했었나? 그러고 이제 죽어도 난 이전 수동에는 안 가겠다. 상담사 내가 죽어도 못 가. 난 죽으면 죽었지 그거는 못 가. 나 그게 심통을 심통. 환자가 하나가 지금 국립에 하나 있지만은 그 환자를 때리고 막 했고. 왜 맞아요? 이불을 땅에 덮친다고. 이불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맞았어요? 발로 차려 이불 땅에 덮친다고 때리고. 때리는 것도 여기 사자 때리면은 깃발을 아주 크게 아주 세게 착순하게 때리고 그리고 우리 환자들한테 욕을 하거든 거기 간호사들 전부 다 의사든지 간호사든지 그리고 진찰을 잘 안 해줘 환자들한테 욕은 뭐 어떤 욕을 하나요? 이게 쌍욕 그런 거 어떤 개새끼하고 깃발을 끼고 개새끼 이런 말을 해요? 예. 의료인이 개새끼 이런 말 한다고요? 예. 그거 내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야 거기 소독 했을 때도 우리 간병사한테만 시키고 하질 않고 그리고 뭘 하면은 약도 제때 안 주고 많이 했거든요. 내가 숨이 차고 산소 호흡만 있었는데 진찰을 못 오니만은 그냥 얼굴만 빼꼼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진찰 잘 안 해주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한테 내가 전화를 했지 병원으로 한 2시간 뒤에 그 친구들 왔어요. 와서 진찰하더니 안 된다 병원 가자고 먹었거든요. 운동도 우리 환자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싶잖아. 못 돌아다니기도 하고.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고 난다고. 사고 날 것도 없구나. 우리 환자들이 다 보냐고. 근데 다른 환자들은 다 건물 밖으로 나가고 그럴 수 있었잖아요. 다른 예. 근데 우리 환자만 그래. 무조건 9시면 불 다 꺼요. 9시면 다 끄고 무조건 잠자를 해야 돼. 자기들은 테이블 다 보면서
환자들한테는 무조건 9시에는 잠자라는 거야. 무조건. 정수를 청소 좀 해주고 소독을 해주면 되는데, 뱀도 나오고, 쥐도 나오지, 바퀴벌레 나오지. 너무 뒤로. 우리 환자들이 죽으면은, 거기 간호사들 와서 그거 닦아주고 빼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안 해. 우리 간병사들을 보고 하라 그래. 그게 그렇게 하는 병원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환자들이 돌아가는데 우리 환자들이 닦아봐. 마음이 더 안 좋잖아.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원이 있냐고. 그게 원통하는 거지. 이 병 걸렸다고 우리를 깔본 것도 아니고 겠고. 정부에서나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좀 신경을 써서 좀 다른 환자들 요양병원에 가듯이 이 환자들도 좀 그런 데로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요양원이라도 마련해 줘야지. 사실 우리 아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환자들이 늘어나겠지 줄겠냐고요. 그러면은 나라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서 치료받을 사람은 받아서 낫는 사람은 낫고 못 낫는 사람은 어떻게 누가 그런 병에 걸려서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 그래도 그런 거 보호받을 권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병이든지. 나 요즘 이제 병원에 나도 진료받고 그러거든요. 이제 한동안 애한테 그냥 신경 쓰고 많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냥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병원에서 내가 이렇게 돈을 간병비를 안 나가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체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내가 좀 젊었더라면은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 하니까 끝나는 것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 에이즈에 걸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힘든데 그런 환자들이 마음 편하게 치료받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외면당하지 않는 그런 요양병원이 좀 이제 마련됐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나 엄청 울었어요. 진짜 과장님 붙들고도 울고 상담 선생님 붙들고도 울고 딴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눈치 봐야 되고 불안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죽고 싶어. 우리 아들이 가고 나면 우리 아들 보고 싶어. 어디 가서 보니 내 병원을 또 쫓아왔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도 이렇게 사람만 있어져도 내가 보고 싶을 때 너를 보고 너를 만져보고 싶을 때 만져보고 그것도 감사하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있을 곳이 없어서 어떡하니? 그날 와갖고 내가 그랬더니까 들여다보면서 올해 여기 또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니 아들아.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세상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다가다 많이 한다니까 너무 힘들어. 두 번째 증언은 사회적 입원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탈출하신 홈리스 분의 그 증언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춘천 죄송한데 혹시 앞에 나가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기. 다리가 좀 불편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춘천 호수 요양병원에서 있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저기 저기 베스트 병원에 있다고 왔습니다. 근데 베스트 병원에서 얘기만 들었지 지하에서 감금해놓고 사람 때리고 묶어놓고 그런 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거기 보름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차비 한 푼도 안 줘요. 제가 6시간 동안 걸어 나왔습니다. 거기서 터미널까지. 근데 베스트 병원은 지금 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제가 한동병원이라고 아직 남아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보름 동안 있으면서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외출도 안 보내주고요, 퇴원도 안 시켜줘요. 근데 거기는 절대 가는 걸 제가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죄송한데 거기 조금 더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듣기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근데 뭐 사실상 저는 많이 당하지는 않았어요. 외출 안 되고 퇴원 안 되고 보름 동안 그냥 반감금 상태죠. 처음에 입원하시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 양반이 일종 픽업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도 자꾸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가자고. 그래서 그냥 답답한 기분에 그냥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럴 줄은 몰랐죠. 가시기 전에 픽업을 당한 장소랑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다시서기 희망센터요. 다시서기 희망센터에서 아는 분에 통해서 그렇게 예. 한 거죠. 뭐 가셔서는 불편한 건 크게 뭐 가셔서 예를 들면 입원 생활이 어땠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원 생활할 때는 저는 제가 뭐 꼬장 부리고 그런 것도 없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저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보신 분들은 좀. 근데 지하에 내려가셨던 분들을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맞고 그 압박붕대 있잖아요. 압박붕대로 손벌 다 묶고 그리고 두들겨 패고. 근데 저를 데리고 갔던 애도 걔도 사람을 때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거기서 그 병원 자체에서 그걸 또 시키나 보더라고요. 가서 뭐 입원 생활 동안 뭐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불편. 밥은 잘 나왔어요. 네, 그럼 식사를 하심에 있어서 뭐 이렇게 배식 형태였는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식사를 병원이면 보통 이렇게 식사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일종의 밥차라고 그러잖아요. 그 밥차가 올라와요. 시간마다. 아침, 점심, 저녁.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밥은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타 먹는 건가요? 아니요. 그땐 제가 거기서 근데 봉사활동 하면서 제가 나눠드렸거든요. 층마다 다 있어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몸 좀 불편하신 분들을 그런 분들한테는 갖다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갖다 주면서 같이 그 옆에 계신 분들까지 같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퇴원을 결심하게 된 계기랑 퇴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퇴원은 제가 통장에 돈도 찾아야 되고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짐도 찾을 겸 그래서 외출을 안 시켜주니까요. 퇴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나와버렸어요. 퇴원을 시켜달라면 그 병원 측에서는 퇴원을 시켜주지 않았던 것인가요? 예. 담당 의사가 없으면요 퇴원을 안 시켜줘요.
다 그쪽으로 그 담당 의사 있잖아요. 원장한테 다 떠넘겨버리지 퇴원 안 시켜줘요. 담당 의사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으셨는데요?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몰래 나온 거라니까요. 예, 그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청주시립 요양병원 간병 노동자분에 대해서 증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그 직장에서 쫓겨난 게 되셨고요. 이에 대해서 증언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의 요양보호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 건옥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이 요양병원의 모든 환자나 우리 직원들, 노동자들의 피해가 그냥 이렇게 서로의 회의와 이런 간담회로 끝나지 않고 진짜 그곳에 계시는 분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올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있게까지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시병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가 157억을 투자해서 전국에서 자랑하는 만큼의 시설을 지었다고 합니다. 시설 참 좋습니다. 157억이면 대단한 거죠. 그것에 160명의 어르신들과 16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또 일하는 사람들의 환자 수와의 차이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실상 현장에서 일하는 데는 저희 간병사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들 간병사들이 1인 1실 어르신들 7명에서 8명에서 5명까지를 모시는데 그곳에서 24시간 근무해서 15.5란 근무비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이 임금 문제 24시간을 일하면서 환자들과 함께 하는데 15.5라는 근무비를 받고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조용한 목소리 한번 내보려고 노동조합 만들었다가 저 곧바로 노동조합 가입하는 그날로 해고당했습니다. 해고당해서 저희 동료들 11명과 긴 억울한 투쟁 끝에 그 위탁 2년 동안 운영하던 효성병원을 위탁 업체를 바꿨어요. 이 위탁 자체의 모든 것이 문제점이 되었구나 하고선 시가 다행히 위탁업자를 바꾸더라고요. 바꿔서 4년마다 위탁이 바뀜에 2년 운영하고 효성병원이 물러났습니다. 저희들 다시 복귀할 시점에는 노동조합을 쓸어 안고 이제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하고 CNC 푸른병원이란 병원이 젊은 의사 5명이 저희들하고 해고자들과 면담하면서 저희들은 노동조합 좋아합니다. 학생운동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무엇보다 이해를 한다. 시병원을 운영함에 복지기관으로 바로 세우겠다. 그곳에서 영리 목적을 하지 않겠다. 우린 젊은 의사들이니까. 진짜 저희들이 6개월 천박치고 싸우면서 해고되고 힘들게 싸운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병원이 그야말로 시병원으로 우뚝 서겠구나 기대를 했거든요. 다시 복귀해서 일하는 과정에 유라 그 이전에는 촉탁직이란 계약직으로 있어서 계약 만료로 해고되었으니까 이젠 정식으로 해주겠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병원 원장님은 자랑하시기를 내가 위탁을 받으면서 모든 직원을 정직원으로 만들어줬다. 이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한데 1년이 딱 지나니까 계약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그 점을 이해를 못했지만 저는 이미 한번 싸워보고 한번 계약서에서 잘못된 것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 노동조합 13년 10월 20일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 만든 이유에는 이전에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간병만 했었거든요. 노동조합을. 한데 전 직원이 한 이유가 이 사람이 싸운 노동조합 만들었던 간병 제도에는
어차피 계약직이었으니까 새로 쓰면서 정규직이다 하고 채용을 고용승계라는 명칭을 였어요. 고용승계를 해도 아무 근속 같은 게 없잖아요. 이전엔 계약직이니까. 한데 간혹가를 들여다보니까 그곳에서 아마 근무를 하고 계시는 3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을 고용승계가 아니라 신규 입사로 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년을 기다렸죠. 위탁이 다시 바뀌어서 1년 뒤에 4년이 됐는데도 어느 간호사 같은 경우는 4년의 근속 기간이 없어요. 그냥 그때 새로 다른 개인 병원에서도 근속이 인정되어 오면 지금 입사한 사람이 여기서 4년 동안 근무했던 보다 월급이 더 많습니다. 이런 악조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그냥 뭐 어떤 임금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2년 전에 바꿔봤고 다시 2년을 기다려봐도 똑같은 위탁업자라면 우리 시병원은 계속해서 시에서 운영은 할 수 없대요. 어렵다네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민간 위탁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들의 거기서 근속수는 시간은 사라지고 그곳에서 환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왔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길게 일을 해도 다른 곳에서 짧게 일한 사람보다 더 나쁜 처우를 받을 거다 하는 것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뿐인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곧바로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저희들 조합은 100명이었다가 지금 79명입니다. 한데 절반이 해고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오직 노동조합 만든다는. 그런데 그 징계를 주고 해고를 주는 원장님이 2년 전에 저희들을 앉혀놓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인정하겠다는 사람이 해고를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상사를 폭행했답니다. 어느 노동자가 자기 직속 상관을 감히 현장에서 감시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곳에서 폭행을 했습니까? 이런 이유로 저희들을 해고시키는데 저희들 현장에 그걸 호소하고 다니니까 노동조합이 너무 천국을 원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 이런 걸 이야기 드린다면요. 저희들이 처음 해고될 시점에도 해고되는 인원들을 보면 환자들과 신경의를 하다가 환자들을 모욕을 8명을 혼자서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봐요. 뭐 4명까지 혼자 모욕을 시키고 나면 그날 비 온 듯이 땀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 옷을 도저히 그냥 입을 수 없어서 어떤 간병사는 목욕하다가 옷을 갈아입고자 모욕하다 해고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 징계 먹은 직원들 중에는 환자를 케어하다가 가까이 환자 근접 케어를 하게 되니까 이 환자는 갑자기 달려들어서 깨물어버려요. 그러면 비명을 지르죠. 비명을 질렸다는 이유로도 노동조합원은 징계입니다. 징계 정직 먹었어요. 환자가 이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치료가 돼서 이게 누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이 기복이 심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막 화를 내십니다. 막 그냥 이유 없는 화를 내셔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다독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전에는 그냥 환자가 소리 지르면 경고장이었고 이랬는데 이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환자 기복이 항상 그랬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노동조합 생겼다고 소리를 더 지르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어떻게 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아침에 막 욕설을 하면 그 담당 간병사는 달래도 안 되고 일단 교대를 해서 빨리 도망을 갑니다. 교대에 됐으니까 도망을 갔는데도 정직을 먹습니다. 저희들이 환자를 돌보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니까 재활을 끼고 있어요. 강판에도 저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재활병원이라고 딱 써 있었습니다. 재활병원이면 일반 다른 어디를 알아보니까 다 재활을 가실 때 휠체어로 옮길 때 장정들도 많습니다. 저희들에는 환자가 거의 막 우리 몸의 3배 되는 분도 계셔요. 이렇게 움직임이 적으니까 체중은 늘어납니다. 환자들은. 아주 연세 많으신 내시하신 분이 아닌 이상은 체중들이 거의 불어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이런 환자들을 저희들이 1대1로 들고 휠체어에 옮겨야 돼요. 따로 휠체어에 옮겨줄 인원이 없습니다. 다른 병원은 알아보니까 남자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어서 옮겨야 됩니다. 옮기다가 4년, 5년 동안 있던 한의가 찢어져서 놓쳐도 징계입니다. 낡은 환자 한의가 매일 하루 2번씩 또 벗어내야 되는 이런 한의가 소대변에 찢어져서 나는데 그것이 직원의 책임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욕도 단 1인이 하루에 4명끔 시켜야죠. 4명을 이 시키는데 다른 어떤 지원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대1로 시켜야 돼요. 목욕을 시키다 보면 환자들 딱이 맞기 여삽니다. 환자 케어하는데 그냥 당신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환자들은 씻는 것조차도 불편해요. 따기를 맞아도 이거에 대해서 어디 가서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걸 투덜투덜 혹시나 보호자가 듣는다든가 관리자가 들으면 그 즉시 직무를 제대로 이행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희들이 환자를 돌보는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저 엄마를 모시려고 하다가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고귀한 직업도 있겠구나 하고 요양보호사 길을 들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어디 우리가 이렇게 부당합니다를 부르짖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 하면서 보람 느껴요. 저희들 손길 하나에 환자들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눈길 하나에 그분들이 안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럽지도 않으면 후회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하는 일이 가족도 못하는 일이고 가족은 1인 1분도 모시기 어려워서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여러분을 한꺼번에 모십니다. 우리 자체가 그 짐을 지겠다 했지만 누군가는 그 일에 하고 돼 있는 게 고귀함을 알아준다든가 최소한 저희들이 어떤 인간적인 모독과 인간적인 표현 어떤 노예 같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나 관심은 좀 써주셨으면 하고 간혹은 섭섭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희들 해고대 나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저희들 노동조합 설립하여 10월 20일 날 설립해서 교섭이 잘 안 돼서 3월 28일 날 부분 파업을 해봤습니다. 병원 측은 주장한 게 그겁니다. 파업하고 교섭이 안 된 이유가 1인 1실 간병을 하던 걸 적자라는 핑계로 1인 3실 4실을 요구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냥 환자가 떨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책임진다. 그냥 돌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것이 교섭이 안 돼서 1인 3실을 받아들이면 그냥 적당히 돌봐들고 떨어지면 의사가 돌볼 거니까 나는 책임을 안 진다라는 생각에 받아들인다면 내가 돌보는 환자를 방치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교섭을 계속 이끌어갈 수 없고 파업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파업을 나가면 비조합원과 병원 측이 이야기하는 인원으로 그 1인 4실, 3실을 한번 해보라는 뜻으로 나왔었거든요. 나왔는데 모든 그 비판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보호자들인데 저 발표했습니다. 자, 병원 측에서도 언론 측에서도 환자를 버리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환자 돌보던 간호사, 간병사가 어떻게 환자를 버리고 파업을 하느냐는 매도하는 것만 있어서 저희들 아무런 요구 조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또 환자를 돌보고 환자가 방치되고 진짜 내가 3일 전에 현장에서 돌봤던 환자분들이 모습이 이상해지고 거의 잠에 치면서 깨어나시지 못하고 라운딩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노동조합과 어떤 우리 요구한 관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돌보던 환자나 제대로 돌보자고 저희들 5일 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복귀했어요. 이렇게 하듯이 저희들 무엇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그곳에서 일하더라도 인간답게 살겠다. 그냥 최소한 저희들이 노예는 아니었다. 이거지 저희들은 월급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간병사, 간호조무사 이 모두가 최소한 인간답게 노예스럽게는 살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 천국을 바라고 노동조합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안에 계셨던 분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간병사로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제 세 번째 순서로는요. 요양병원에 이렇게 부모님을 맡기신 분 입장에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가족 대책회의에서요. 그 유가족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의 증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이번 5월 28일 장성 화재 사건에 아버님을 잃고 또 그 일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된, 그래서 현재 지금 그쪽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병원에 입소하기 한 4년 전에 제가 아버님을 서울 삼성병원에서 치매 관련해 가지고 케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중기 정도가 접어들어서 도저히 모시기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1년 정도 계시고 고향인 전남 장성 그쪽에 병원을 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현재 화재 난 병원이죠. 그런데 옮기기 전에 그래도 좋은 병원으로 모셔야 되겠다. 워낙에 대한민국은 돌팔이 이런 병원, 돌팔이 의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나름 많이 알아봐가지고 찾던 중에 현재 화재가 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규모도 굉장히 300베드 이상 되는 병원입니다. 그 병원이 지금 2개가 운영 중이고 1개는 오픈 예정이 있는 그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 병원으로 인가를 내준 어떤 문구와 이런 게 이제 홍보용으로 이렇게 걸어져 있고 또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면은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해주고 최고라고 칭찬을 해준 그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런 여의치 않고 아버님을 모셨는데 거기에 한 20여 개월 계시다가 화재로 사망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들어가실 때 굉장히 인지 능력은 좀 떨어졌지만은 고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셨고 식사 같은 것도 아무 이상이 없으셨는데, 저는 이제 저희 원래 고향이 전남 한평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어머니밖에 안 계셔요. 근데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입원을 시키고 제가 2달에 한 3번꼴로 병원을 면회를 좀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간호조무사, 간호사들 직원들을 거의 알고 친할 정도로 그렇게 면회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모든 거를 병원 측에 위임을 하고 맡겼고 어련히 알아서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비용이죠. 저희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충분하게 지불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나서 한 80여일 동안 생업을 포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민형사 재판 중인데요. 검사 아닌 검사가 돼버리고 경찰관 아닌 경찰관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객관적인 그리고 사실이 입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그냥 객관적인 어느 정도 사실 입증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느 날 면회를 가서 보니까 기저귀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 대소변을 못 보니까 찰 수도 있겠죠. 근데 한참 후에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요도염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요도염이 걸린다라는 게 치매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요도염이 걸렸다라는 거는 좀 무슨 어떤 그런 생식기 계통에 조금 어떤 목욕이라든지 내지는 기저귀를 교체를 안 했다라는 어떤 그런 정황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 금방 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요도염이 되게 오래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치를 못 시키고 이번 화재로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기저귀값 아끼려고 기저귀를 교체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뭐 2번, 3번 뭐 재활용해버리고 그거를 그냥 하루든 이틀이든 채워놓고 그 기저귀를 체인지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요도염이 와가지고 저기 했던 부분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 저희 유가족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입수한 지 한 15일에서 한 달 되면은 체중이 5kg에서 10kg 정도가 다 빠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체중이 빠집니다. 그 이유는요, 병원에서, 한 80kg, 70kg 되시는 분들, 들어서 목욕을 시키고, 또 내지는, 이동을 시키고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그리고 전자에 증언하신 분처럼 여자분들이, 요양보호사분들이 목욕을 시키고 저기를 할 때, 뭐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막 머리를 잡아버리고 환자들이 굉장히 뭐 폭력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그 식사 있지 않습니까? 식사 자체가 굉장히 한 끼에 뭐 2,000원이든 3,000원이든 거기에 맞는 식단을 짜가지고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식사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먹으면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량으로 조절해서 체중을 떨어뜨렸다든지 또 내지는 식사비를 그 병원 이사장이 횡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0원으로 나가야 될 식사 비용인데 뭐 1,000원이라든지 500원이라든지 뭐 1,500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체중은 점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녁이, 특히 야간이죠, 야간. 그래서, 이 중에 부모님들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보통 면회는 토요일, 일요일 주간에 가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부분이죠. 저희들도 주간에 면회를 가보면은 항상 아침 되면은, 깨끗하게, 냄새 이렇게 안 나게 하고, 청소하고, 씻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보호자들이 와서 면회를 했을 때나 참 여기 케어를 잘하는 병원이구나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야간이 되면은 야간 같은 경우는 그냥 재우는 거죠. 근데 재울 때 보통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잔다라는 거는 보통 10시면 잡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10시에 주무시는 분도 있고 새벽 1-2시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근무 인력을 없애야만이 개인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저기지만은 인건비를 많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돈을 못 법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또 정부 어떤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방조를 한 것 했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 병원 측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력 부분이 안 맞으니까 야간에는 수면제나 또 내지는 신경안정제를 투입을 해서 법에 허용되는 수치로 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약물이라는 거는 수면제 같은 경우는 반복 주기적으로 맞다 보면 이게 내성도 생기고 아마 그럴 건데 굉장히 그리고 그 신경안정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짐승한테도 어떤 실험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약물인데 멀쩡한 사람들 마치 그러니까 요양병원 이게 특수성이 있겠지만은 저희 아버님 계셨던 그 병동은 34분이 그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6명만 와상 환자, 그러니까 중증에 못 움직이는 분들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50대, 60대, 70대가 주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쩡하신 분들이 거기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TV에서는 그 왜곡되게 좀 보도가 돼가지고 지금 다시 이게 뒤바뀌어서 보도 나간 건 없기 때문에 온 국민은 거기서 화재 사망하신 분들은 저희 중증 환자 그리고 고령자 와상 환자 그래서 마치 자식이 버린 사람들 죽어도 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이런 취지로 병원 이사장이 화재 당일날 오전 10시에 총리님 계신 데서 자신 있게 그렇게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도 아직 현재까지 존재하는데 근데 지금 2달이 좀 지났는데 재판정에서 그때 당시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게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유가족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참 이 언론이라는 게 되게, 대통령 이상하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느낀 게 많은데, 그래서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체중이 계속 빠지고, 한 달, 2달 정도 됐는데, 한 10kg 정도가 빠지신 것 같아요, 살이. 그래서 거의 뼈만 남을 정도로.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식사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다. 그래서, 체중이 계속 빠지고, 근데 그 증상이, 최근 저희 유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이 사건에 대응하면서 알게 된 사건이 공통점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약물과 또 내지는 식사, 이런 부분들, 제때, 하지도 않았고, 또 양을 줄여버렸고, 또 그리고 저녁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로 주사를 하고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야간에 팔다리를 이렇게 침상에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했던 그런 정황들이 또 발견이 됐고 또 저 역시 면회에 갔을 때 그때 당시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그렇게 침대에 묶여가지고 있는 모습도 한 2-3번 정도는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이 그때 당시 화면을 또 사진으로 찍어 놓은 그런 영상물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 병원 측에서는 치료 목적이다라는 논리로 이야기했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날 화재가 나가지고 큰 불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불이었어요. 근데 연기로 인해 가지고 21분이 사망을 했고 14명 중경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사망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이게 최근 8월 1일 날 중상이시던 분이 폐협착증으로 해서 이제 사망을 하셨고 또 추가로 한 분 더 좀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도 많지만은 또 제가 직접 보고 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그 이후에 5월 28일 날 제가 서울에 있는데 YTN에서 장성화재 분란계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저 모르고 TV를 2시, 3시까지 제가 보다가 저희 아버지도 장성에 있었기 때문에 순간 이제 확인을 하려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장성 화재병원에서 전화도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마치 태어나고 그냥 보호자들한테 어떤 고지 의무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병원은. 그래서 12시경에 불이 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5시에
제가 그 경찰서하고 그 상황실 경찰서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 장성으로 새벽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유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병원 측에서 화재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했다. 현재 병원에 그 후송 중이니까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라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 34분 중에서 두 분이 있더라고요. 두 분. 그것도 본인이 그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파렴치한 병원의 어떤 그런 형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지 의무를 안 하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요. 12시경 불이 났는데 오전 10시까지 유가족들한테 그 어떠한 고지도 안 하고 또 어떤 장례 뭐 관련한 이런 것도 안 하고 분향소 관련한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부단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가족들이 나중에 그 한 군데로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환자를 그 12개 광주 인근에 있는 광주와 전라남도에 있는 12개 병원으로 분산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한 병원에다가 모여 놓으면은 아무래도 좀 그 정리하는데 좀 힘들 부분이고 그래서 그 해산을 시킵니다. 그 부분을 새벽에 불이 났던 그 2시 그 부분에 병원 이사장이 그쪽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은폐와 축소하는데 아주 좀 급급했던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제가 추측이었는데 현재는 법정에서 그 사건 은폐 축소 은익죄로 그 부분까지 범죄 혐의가 포착이 돼서 재판에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또 그리고 그날 10시쯤에 총리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오셨어요. 10시에. 근데 제가 오늘 오셨더라면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참 뭐하러 오셨냐고. 예, 올 이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정확히 바로 그 수행원들 대동하셔서 뭐 혼자 오셔도 충분할 건데 북적북적 한 20-30명 오셔가지고 과연 화재 현장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래서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기 때문에 압니다. 들어오셔가지고 한 1분 30초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 유가족하고 눈빛도 마주치지도 않고 또 뭐 유가족들을 위한 뭐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병원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접견실에서 한 1분 정도 그래서 그때는 몰랐었는데 아마 제 추측인데 잘 마무리해라라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뭐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1분 있다가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총리님은 그냥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보니까 뭐 화재 현장 방문해가지고 뭐 대단한 뭐 위로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참 그걸 보니까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족을 만나러 왔나 병원 이사장 그 화재 사건을 잘 마무리하라고 격려하러 왔나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저 혼자만 본 것도 아니고 저희 유가족들이 되게 한 30여 명 정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좀 답답할 노릇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병원 이사장 저희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상금 많이 받으려면은 자기네들 병원에 협조를 잘 해라. 그래서 빨리 합의를 보고 장례를 빨리 치러버리고 빨리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같이 소송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근데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저희가
화재 현장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병원 이사장은 또 이렇습니다. 팔짱을 끼고 비웃으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저희 유가족들이 참사 현장에서 참배하고 막 통곡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뒤로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 흘러나온 병원 측에서 흘러나온 말인데, 자기네들이 모시지 못한 부모 본인이 모시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뭐를 더 바라냐. 마치 어린 애기들 과자 달라고 자기 앞에서 어리양 부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가소롭고 얼척이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병원 정문에서 웃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허가를 내줬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현재 밝혀진 부분이니까 전과가 22범입니다. 그리고 족벌 체제고 자기 제일 위에 큰형이 전직 조직폭력 출신이에요. 조폭 출신 형인데 네. 환자 모집책입니다. 모집 유인책. 저기 조금 정리 멘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 이런 병원 관계자들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사람들도 저는 정부 관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경험도 없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자문도 구해봤지만은요, 결국 이 사건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각자 알아서 대한민국은 살아야 되는 나라인가,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속에 갖고 계신 말씀이 많아서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